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초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오는 29일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오늘부터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75세 이상에 이어 6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추가 접종에 들어가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 중에서는 81만 1,000여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나섭니다. 앞서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정권 재창출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은 오늘 대전, 세종, 충청 지역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다음 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주자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주택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6%는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지연 앵커 휴가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1,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55명보다 227명이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90명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07명으로 80.4%, 비수도권이 221명으로 19.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방역 계획 초안이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70%를 넘었고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57명, 3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4차 유행 초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준점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면서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접종률은 79.4%이며 안정적인 백신 접종 추이를 고려할 때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은 7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새로운 방역체계 초안을 공개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적용할 방역 계획을 내놓고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앞서 일상회복위원회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첫 단계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서킷 브레이커 같은 위기 대응 전략을 발동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서 유행 곡선을 평탄화하는 전략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유행 곡선을 평탄화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3단계에 걸친 단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외식과 체육, 관광, 숙박 쿠폰을 발행해서 소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도 경품과 상품권을 증정하면서 소비 심리 끌어올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 8월 발행 계획이 연기됐던 소비 쿠폰 발행이 다음 달 초 재개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소비 쿠폰과 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체계 전환과 연동해 외식과 숙박, 관광과 체육, 영화와 프로스포츠 관람 등의 쿠폰 사용을 재개해 소비 진작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외식 쿠폰은 오프라인 사용도 가능해지고 카드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0,000원을 돌려주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 쿠폰은 헬스장 이용료를 3만 원 지원해주고 프로스포츠 관람료를 절반 깎아주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 정책도 마련돼 여행 주간을 운영하면서 철도와 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백화점 업계도 이에 발맞춰 경품 제공과 상품권 증정 등을 내세워 소비 심리 끌어올리기에 나섭니다. 롯데백화점은 창립 42주년을 맞아 29일부터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모바일 앱과 ssg.com, 네이버를 통해 최대 76% 할인 판매를 앞세워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정부는 쿠폰별 사용 방식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곧 다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격리 면제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지방공항의 국제선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 지 1년 7개월 만으로 우선 김해 사이판 노선과 김해 괌 노선 운항을 다음 달에 재개하고 12월에는 대구와 청주, 무안공항에서 국제선을 시범 운항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접종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 가운데 81만 1,877명이 부스터샷의 예약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다음 달 초에는 미국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화이자 백신 데이터는 좋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 22일 FDA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90.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DA 외부 자문기구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화이자 백신의 5세에서 11세 긴급 사용 승인 권고 여부를 논의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지사직에서 물러납니다. 내일은 예비 후보에 등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 고문직을 수락하면서 원팀을 구성하기 위한 첫 단추는 끼웠는데 지지층까지 완전히 끊어내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했던 경선이 끝난 뒤 2주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자세를 낮춘 이 후보는 덕담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수시로 또 조언받고 또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발짝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회동 끝에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께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한 결과 선대위 상임고문을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의 선대위 참여와 함께 핵심 공약이었던 신복지 정책 유지 계승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경선 종료 2주 만에 민주당 원팀 선대위 구성에 주춧돌이 마련된 셈입니다. 큰 짐을 던 이 후보는 오늘 도지사직 사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회담장 인근에선 이 전 대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결선 투표와 사사오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감정의 골이 메워지지 않은 이 전 대표 측과의 완벽한 화학적 결합을 이루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선대위 구성과 함께 적대적인 당원들의 마음을 돌릴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남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반을 넘어선 국민의힘 경선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서로 부인까지 언급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후보와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태호 박진 의원과 신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습니다. 수도권과 PK 지역 지지를 결집하고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유 전 시장 영입에는 친박과의 화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친박 좌장 영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이번 인선으로 화합형 캠프로서 그러자 경쟁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영입한 거 아니냐며 줄 세우기식 구태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공천을 미끼로 그렇게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만 홍 의원도 최재형 캠프 출신 인사들을 캠프 주요 보직에 임명하며 윤 전 총장의 새 결집에 응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반려견 사과 사진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연관성을 일축하며 되레 홍 의원을 꼬집었고 또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홍 의원은 김건희 씨는 소환 대기 중이지 않냐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제 아내가 후원회장입니다. 좀 소환 대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어처구니 없다. 캠프 간 대리전도 치열했습니다. 홍 의원 캠프가 윤 전 총장 실언들을 모아 공개하자 윤 전 총장 측도 홍 의원의 막말 리스트로 맞대응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대적하기엔 낙제점이라며 피장파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사업 주주 협약서 등을 공개한 데 이어 이 후보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 등 12건에 대하여 저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합니다.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본경선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 역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치판을 바꾸겠다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내세웠는데 독자 노선을 고집하는 것 같았던 출마 선언 때와는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특권과 기득권, 정치 교체를 위해 가칭 새로운 물결이라는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정치 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당명을 두고 오징어 당으로 하자는 제안도 많아 별칭으로 하겠다면서
우리 정치판이 전형적인 오징어 게임의 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며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당 새로운 물결은 기존의 정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선 기획단을 꾸리는 등 국민의당 대선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안 대표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다음 달 5일 전후를 놓고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통합 무산 이후 새로운 갈등 관계가 예상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대선에 나서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심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업적을 언급하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유력 주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대장동도 고발 사주도 없는 떳떳한 후보 저 심상정이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참배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심 후보는 여사께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흘러온 대선을 지켜보던 제3지대 주자들이 대선 출정 채비를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여론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휴일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보강 조사를 거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휴일 오전부터 검찰에 풀려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재소환이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 뒤 첫 소환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대부분 즉답을 피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김 씨가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4가지 구체적인 전달 방법까지 논의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듭된 고강도 조사에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가운데 정영학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진행된 사자 대질 조사에 대한 부당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고 3억 주시면서 뭐 부탁하신 거예요?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 맞아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재직했다가 중도에 물러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사퇴 압박 온 건 맞으세요? 예.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과 관련한 내용 등이 담긴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정모 변호사의 진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해명과 일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 검찰이 이른바 윗선을 규명하는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군이 성폭력 2차 피해를 근절하겠다며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보낸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조차 버젓이 2차 피해가 발생해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공군의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고지서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2차 피해를 막겠다며 만든 건데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유포, 비난 여론 형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 내 2차 피해는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공군 법무실 여군 중령이 남성 군무원에게
모유 수유하냐,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고 성희롱을 한 이후 군무원이 사건을 상부에 신고했는데 비밀이 유지돼야 할 참고인 신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고 가해자 두둔도 이뤄졌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인이 2명인데 특히 이 한 명 중에는 비모 군무원의 와이프입니다. 과연 성희롱 발언을 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조금 이상하고요. 국방부 훈령에도 규정돼 있는 신원에 관련된 내용이 누설돼 국감장에서 버젓이 2차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민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그쪽에서 민원 내는 쪽에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더랬습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지만 공연불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 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군이 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고지서 같은 형식적인 대책에 집중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이 이 여학생을 데려가자 이 남성은 이 40대 여성도 뒤따라가 마구 폭행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 경찰차 한 대가 출동하고 뒤이어 구급차까지 도착합니다. 그젯밤 10시 반쯤 이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따라와서 거기서 했다가 도망치는데 막 붙들고 막 쓴 거죠. 여기 같아요. 어딘데 여기라는 것 같은데. 당시 주차장을 지나던 아파트 주민 40대 여성 A씨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고 있었고 A씨의 도움으로 피해 여학생은 가해 남성으로부터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뒤돌아서 달려나오면서 살려달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A씨가 피해 여학생을 데려가며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지켜본 가해 남성은 갑자기 A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뒤 곧장 달아났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주 방향을 확인한 경찰은 바로 앞 도로에서 가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피해 여학생을 마구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지하주차장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와 피해 여학생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검거 직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차 안에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얼굴을. 저를 보고 혓바닥을 내밀면서 웃으면서 약을 올렸어요. 저를. 경찰은 가해 남성을 강간 미수와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유력 용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40대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유력 용의자 A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오늘 사망한 직원을 부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일부러 맹견을 풀어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부산 범천동 골목에서 술에 취해 고의로 자신이 키우는 개를 풀어 주민들을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을 문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 테리어와 유사한 종으로 전해졌고 개에 물린 주민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주택 양도세를 강화한 뒤에 오히려 매물만 줄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나이대에서 완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줄 테니 집을 팔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하여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진 겁니다.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 평균 4,500여 건이었는데 대책이 나온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4,300여 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긴 마찬가지입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화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해도 완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오차 범위 안에서 완화 의견을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완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진보층에선 강화 응답이 완화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지난주 초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데 이어 다시 서울에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종전선언을 위한 구상과 계획을 계속 모색하겠다면서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조찬 회동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초 미국 워싱턴 협의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만난 겁니다. 협의를 마치고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측은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라며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nd we have mad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김 대표는 이어 종전선언을 포함해 다양한 구상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워싱턴 협의의 연장선에서 논의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협의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시위가 큰 변수고 미국 역시 종전선언을 채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대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게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례 김정은을 만나는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되고 명확히 그리고 로드맵, 실무 협상을 통해서 로드맵이 나온 후에 고려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고 있거든요.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때이른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계절은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큰 기온차 때문에 현재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소산되겠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데요. 현재 서울은 7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 주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겠고요. 수요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만 비가 살짝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휴일인 어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본선 채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은 오늘 충청 지역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초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오는 29일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초쯤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좋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한 가운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오전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지난 21일 조사 이후 사흘 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첫 소환입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적시된 4가지 방법으로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하면서도 다른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제 오후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뇌물 공여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여 원을 건네면서 무엇을 부탁했느냐는 질문 등에 답하지 않거나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구속영장에 있던 배임 혐의는 제외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또 공개된 공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검은 뒷거래를 먼저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엔 지난 2012년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개발 사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유 전 본부장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하라며 3억 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자 신분이던 남 변호사가 과연 공사 설립에 도움을 줄 위치에 있었는지 또 실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공소장에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간 합동개발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윗선등과의 특별한 연결고리 없이 유 전 본부장의 말만 믿고 뇌물을 줬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각종 특혜를 준 대가로 70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도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되긴 했지만 이미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석방하면서 물증은 확보 못한 채 특정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구실수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엔 정영학 녹취록과 함께 남욱 변호사가 별도로 제출한 대화 녹취록 내용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학, 남욱 2명은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이번 수사의 핵심인 배임 혐의에 관여된 주요 인물들이지만
현재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 넣지 못했지만 공범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에 처리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혐의 공소 사실에도 물음표가 있다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장동 의혹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며 특검은 구도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JTBC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국민이 이제 그만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 교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했지만 새로운 변화였다며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바라지 단순 복제를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난 지 2주 만에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네, 이 전 대표 경선 승리 축하와 함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고 또 이 후보도 이에 화답했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누구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수시로 또 조언받고 또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발짝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대선 후보 예비 등록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공식 일정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지역순회 토론회가 오늘은 충청권, 그중에서도 대전에서 열립니다. 네, 충청 출신의 대통령을 꿈꾸는 여망에 불을 지피며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공약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네 주자 사이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대전을 택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친 때까지 집안 대대로 충남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며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희 피는 뭐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이 거기서 500년 이상 살았으니. 충청권은 역대 대선에서 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 김종필 전 총리와 이회창 전 총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있긴 했지만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충청 출신이 없다 보니 윤 전 총장에게 자연스레 관심이 쏠립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독보적인 수단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많은 당원들에게는 인식이 되고 있죠. 하지만 충청은 지역색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고보다는 세조로의 기관 이전 계획이나 충청권 발전 공약이 표심을 더 파고들 수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캠프 이름도 김종필 전 총재를 연상시키는 JP 희망 캠프라고 지으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 넘게 충청권을 방문해 지역 발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유성구 구적동에서 세종시 부영리, 박산리 이 일대를 전부 합쳐보면 한 500만 평 나옵니다. 이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의 발전 가능성이 저는 대전에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을 엮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 수도 완성을 통해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만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대 50으로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충청권 선거인단은 전체 선거인단의 10%에 불과해 당내 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가 이제 충청, 강원, 수도권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중원을 장악할 후보가 누구일지 당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의 오랜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과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화면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정치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 지금의 선거판에서 누가 되더라도 미래는 없다고 기존 정치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명으로 오징어당이 될 뻔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 제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당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농담을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많은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당명으로 오징어당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징어 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우리 정치가 강한 승자 독식 구조로 기득권과 카르텔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창당을 축하하려고 갔던 거대 양당 대표는 졸지에 오징어 게임 선수가 되면서 머쓱해졌고 그런 가운데에도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반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저희 편이구나. 하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저희 길을 가겠다, 자기 답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지난 8월 출마 선언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든 심상정 대표든 기득권의 양당 구조를 깨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의 뜻을 같이 하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제3지대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한 자릿수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10월 3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30.7%를 기록하면서 한 주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40%로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6.7%로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상대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1,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55명보다는 227명이 적고 일주일 전보다 90명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07명으로 80.4%, 비수도권이 221명으로 19.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 가운데 81만 1,877명이 부스터샷 예약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역 계획을 오늘 공개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내놓고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위원회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첫 단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과 연동해 소비와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외식과 숙박, 관광과 체육, 영화와 프로스포츠 관람 등의 쿠폰 발급과 여행 주간의 재개방 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외식 쿠폰은 오프라인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2만 원 이상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 10,000원을 돌려주며 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 원 할인해줍니다. 정부는 또 2021 여행 가는 달이란 여행 주간을 운영하면서 철도와 고속버스 할인권 판매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시행해온 대중교통 평일 야간 감축 운행을 오늘부터 정상화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서 9호선, 우이 신설선,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25일부터 정상 운행하고 코레일과 연계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3, 4호선은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배달 음식 등에 사용되는 일회용 쓰레기도 부쩍 늘었습니다. 네, 일회용 플라스틱은 물론 다양한 쓰레기까지 생활용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환경보호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현장, 홍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자그마한 고사리 손에 고무망치와 못을 들고 가죽에 구멍을 뚫는 소리가 천막 안에 가득합니다. 작은 흠집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자투리로 남은 가죽으로 열쇠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학생 동아리는 버려진 벽지로 카드 지갑을 만들고 플라스틱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만드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벽지를 예쁘게 접고 또박또박 이름을 적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지갑이 됩니다. 지갑에 그림 그리는 거랑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생활용품은 직접 판매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번 쓰이고 버리는 평범한 비닐봉투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백 번은 쓸 수 있는 튼튼한 가방이 됩니다. 이런 플라스틱 병뚜껑은 일반 페트병과 소재가 달라서 다르게 재활용해야 하는데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모은 이 병뚜껑을 자르고 녹이면 이런 예쁜 플라스틱 열쇠고리로 재탄생합니다. 서울시가 주최한 플라스틱 프리페어 박람회. 코로나19로 급증한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37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대기업 사옥에서부터 영화관까지 여러 기업의 다회용 컵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선을 보였습니다. 회수율이 90%에 달하는 등 일회용 컵을 성공적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최근 환경에 관심이 많은 기업 사이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일반 카페에서도 테이크아웃 할 시에도 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무인 반납함을 좀 개발을 해서 박람회에서 재활용 아이디어를 배우다 보니 직접 실생활에 활용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싶은 마음도 절로 생깁니다. 아파트에서 같이 플로깅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랑 엄마들 그리고 뭐 지인분들한테 가능하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좀 더 플로깅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도록 매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긴 터널을 지나 어느새 일상 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리두기로 늘어난 생활 속 쓰레기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계통, 이른바 델타 플러스의 일종인 AY3.3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등에 따르면 북부 파라주의 주도 벨랭시 보건당국은 AY3.3이 유행할 수 있다고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각급 병원에 방역수칙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또 브라질 내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델타 플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플러스 감염자 수를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 불황에 빠진 일부 기업들이 환율이 치솟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과 해운업 등 기름값에 민감한 업계는 고유가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렇게 대기줄은커녕 공항 전체가 텅 빈 모습인데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이렇게 썰렁한 공항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장기 불황에 빠진 항공업에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잇따라 덮쳤다라는 겁니다. 항공사 고정 비용 가운데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에서 30%. 치솟는 유가에 국제 항공료도 1년 사이 2배 넘게 오르면서 항공사 지출 비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환율.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항공료와 항공기 리스 비용을 달러로 치러야 하는 항공업계의 부담은 배가 됐습니다. 작년 초부터 그 코로나19로 해서 아주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았고요. 금년에도 이제 어떤 기대감은 좀 살아나고 있었는데 환율과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다시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죠. 해운업계도 삼중고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 특히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석유, 화학업계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사실 외환산 손실까지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현금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환율로 반사 이익을 얻는 업종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수출 산업은 고환율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당분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업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환율의 불안정한 변화 자체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고유가와 달러 강세가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 상승으로 수출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이른바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 10원 차이라도 아주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이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아내와 자녀 둘을 미국에 보낸 50대 남성 A씨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원달러 환율을 검색해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미국에 같은 생활비를 보내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쪼개 보내기를 하는 게 그나마 대안입니다. 그 100원 차이만 해도 거의 2천만 원이 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해외에서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부분으로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유학생도 달러 거래가 잦은 사업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도 연쇄적으로 상승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 물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효과. 달러 환전의 손실과 이익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내면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자재를 들여올 때 드는 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원달러 환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환율은 한때 1,190원을 넘어선 뒤 1,180원대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초보다 10%가량 오른 건데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간표 제시만으로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오늘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엽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아침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 강화 등의 방안을 내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오히려 매물을 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주택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0.6%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23.6%,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2%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만 강화 의견이 완화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고 다른 세대에서는 완화가 강화를 압도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층에선 완화 응답이 과반이었고 진보 성향에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완화를 소폭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전북 지역의 한 보건소장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8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기간 석 달이 지나면 이 보건소장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피해자는 보건소 밖으로 쫓겨나진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김제시 소속 공무원 A씨. 일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지난해 10월 보건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의욕도 잠시 보건소장실 호출이 잦아지며 A씨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진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꼭 너는 누구 새끼냐, 내가 여기 데려왔지 않냐 하고 너는 소장실끼리 이 말 확인을 받고 싶어 했고 꼭 가까이 와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팔을 만졌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진짜 한 일주일에 항상 한 두세 번 있어요. 지난 6월 10일에도 A씨를 자기 집무실로 부른 보건소장. 반복되는 상황에 눈물이 터진 A씨에게 보건소장은 문을 잠그고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손이 내려와서 엉덩이를 치더라고요. 근데 팔을 벌리더니 포옹을 요구를 했고 저를 이제 껴안더라고요. 어려운 부탁인데 해도 되냐. 뽀뽀 한번 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근데 해봐라고 한 번 더 불을 내면서. 며칠 뒤에도 불러 자신과 대화할 땐 마스크를 벗으라고 눈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가 계셨지만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소장이었어. 소장이 네 편에서 뭐가 없어. 그렇지? 나의 권력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용해서 공적 관계 안에서 사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김제시 내부 조사 끝에 보건소장은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도 몇 달째 후임을 찾지 못한 보건소장 집무실 문은 지난 9월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유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은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론을 듣기 위해 YTN은 보건소장에게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 표명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석 달간의 정직이 끝나는 오는 11월 보건소장이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두 사람을 분리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제시 측은 보건소장이 의료기술직 공무원인 만큼 보건소나 보건지소 말고는 돌아올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분리가 불가피한 만큼 피해자는 애초 근무하던 곳에 있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때문에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다시 보건소로 돌아가서 일을 배우고 좀 더 나아가고 싶은데 왜 피해자인 제가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하는지, 왜 가해자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화가 나고. 보건소장의 이의 제기로 이달 말 소청 심사가 열립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수사기관에 의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해 말 출동하던 119 구급차가 불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내부장치 결함이 원인이라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소방청은 제대로 된 검사 없이 같은 구급차 수백 대를 그냥 운행하면서 또 이 구급차를 수십 대 더 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19 구급차가 뼈대만 남기고 전부 탔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영주소방서 춘향 119 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급차인데 1km도 못 가 불타버린 겁니다. 다행히 환자를 이송하기 전이었고 구급대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대원이 그 연기 난다고 알려와서 그 갓길에 세우고 확인하는 겁니다. 좀 트라우마도 있고 원래 하던 하지 진압적으로. 소방당국은 지난 1월 15일 해당 구급차의 보조 배터리 충전 케이블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부가 다 타서 그 화재 원인을 추정을 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해당 차량 제조사가 공급한 차량 606대를 모두 정밀 검사하고 보안 조치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과 제조사가 실제 정밀 조사를 한 건 전체 검사 대상의 20%인 91대뿐이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91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선별적으로 600대를 넘게 저희가 다 해드렸어요. 소방청은 이후 지난 2월과 3월 같은 제조사로부터 신차 22대를 추가로 들여왔는데 이 차들조차 예전 사고 차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조사는 화재 사고 뒤에도 통풍이 되는 덮개나 퓨즈 등 보안책을 적용하지 않은 신차를 납품했습니다. 소방청은 신차의 안전조치가 적용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문의가 들어오자 뒤늦게 제조사의 보안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최초의 구급차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80%는 정밀 검사 없이 그대로 운행하고 있고 추가 구매하면서도 안전조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소방청의 안일함에 대단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소방청은 올해 공급된 신차들은 이달 안에 보안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행 중인 구급차들은 비용 문제로 전수검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두 명이 숨진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틀째 현장 책임자를 불러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가 왜 눌려 있었는지 밝히는 게 급선무인데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상황이 모두 가능해서 디지털 기록 분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불이 났을 때 나와야 할 가스가 멀쩡한 상황에 나와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도 안 났는데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자동 배출 장치와 연동된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했을 경우입니다. 작동에 대한 부분들은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서 작동을 시키게 된 이런 상황, 수동이든 자동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지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성을 누군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려고 일부러 스위치를 수동으로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가능성에 주목해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현장 작업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지연을 하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일행 중에 작업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작업자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으면 안 나옵니다. 그 가스가. 스위치를 손에서 떼잖아요. 그럼 30초 후에 그 가스가 터지게 돼 있어요. 이제 수동 기동함 같은 경우는 수동 기동함을 눌러서도 작동시킬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눌러 이제 이 부분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경찰은 현장 책임자를 소환한 데 이어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작업자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소방설비 작동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사고가 난 건물의 방제실 로그 기록을 확보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가구 전문점 이케아에서 소방장비가 또 작동하면서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쯤 이케아 고양점에서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려 휴일 낮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앞서 이케아 고양점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과 올해 7월에도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도록 조작하고 거짓 표시를 한 수입차 제조 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日産의 과징금 1억 7,300만 원을 포르쉐 코리아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업체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서 인증을 통과한 다음 차량 내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맞게 제작됐다는 표시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10척이 일본 열도 주변을 돌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인데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맞서서 중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함대가 일본의 동쪽인 서태평양을 지나고 있습니다. 군함 윗부분에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기가 함께 내걸려 있습니다. 합동 순항에 나선 양국 군함의 수는 각각 5척씩, 모두 10척입니다. 최근 동해 북쪽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열린 중러 합동 훈련에 참가했던 군함들입니다. 앞서 중국 최대의 12,000톤급 구축함 난창함은 다른 군함들을 이끌고 쓰시마 해협을 거쳐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합동 훈련을 마친 양국 군함들은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 스가루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어 일본 혼슈를 따라 남하하더니 규슈섬 남단의 오스미 해협까지 함께 빠져나간 뒤 동중국해로 진입했습니다. 중러의 군함이 스가루 해협과 오스미 해협을 함께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종의 무력 시위입니다. 양국 함대는 일본 주변 해역에서 헬기 이착륙 훈련을 했고 일본도 이에 맞서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합동 순항이 연례 계획에 따른 것이며 제3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항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공동 행동 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의 압박에 맞서 러시아를 적극 끌어들여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러시아도 조금씩 가세하면서 동아시아는 강대국들의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최근 전력난에 시달리는 중국이 북한과 미얀마 같은 주변국에서 전력 수입을 늘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입량 자체가 적은 데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전력난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최근 북한과 미얀마 등 주변국에서 전력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홍콩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세관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전력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1에서 3분기까지 북한에서 수입한 전력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 증가한 약 14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같은 기간 미얀마에서 수입한 전력량도 전년보다 44% 늘어나 총 4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력 수입을 늘려도 수입량 규모 자체가 적어서 중국 전역의 전력난을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중국의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는 4분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심한 경우 공장 가동 일시 중단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전력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 불균형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생산량에 비해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세를 이어오며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이상 기온으로 석탄 의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 사용 제한 조치와 석탄 생산 확대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4분기부터 북방 지역의 난방 시즌이 시작되면서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다가도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전 동안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6.7도, 대전 5.8도, 대구 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면서 서울 낮 기온은 18도, 대전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남은 한 주간은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비호감이 점령한 대선, 정치 혐오만 키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호감도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1위 후보 각각 연이은 설화와 대장동, 조폭 이미지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누구 책임일까?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저축은행 수사 초기 대장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도 추가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대장동 공모 직전 공사 수익을 더 많이 보장하는 쪽에 점수를 주자는 실무진을 되레 질책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무성 성남 도계공 초대 사장에 대한 중도 사퇴 외압이 담긴 녹취록도 폭로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보고받는 등 사업 초기부터 직접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주유소가 재고를 처리한 뒤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게 돼 당장 체감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삼겹살은 34%, 양상추는 300%가 올랐습니다. 물류난과 기후변화가 밥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70%, 백신 접종 완료율이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정부가 오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오늘부터 부족했던 46초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합니다. 성김 미국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을 향해 도발을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종전 선언 논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파트 값이 치솟는 가운데 주민들이 싼 매물을 막으려고 중개사들과 싸웠고, 주민 단톡방 대표는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실수요자 대출은 막지 않겠다지만 은행권이 잇따라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면서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1,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55명보다 227명이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에 1,038명에 비해서는 90명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07명으로 80.4%, 비수도권이 221명으로 19.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57명으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그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른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57명으로 9월 다섯째 주 이후 3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4차 유행 초기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역 계획을 오늘 공개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첫 단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를 정리한 뒤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용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 가운데 81만 1,877명이 부스터샷의 예약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좋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가 좋아 보였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잘 진행된다면 11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90.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인 10 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입니다. 화이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상 자료를 미 식품의약청 FDA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FDA는 긴급 사용 승인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도 화이자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nd now these data show that we also now have a very safe and effective vaccine for children 5 to 11 years of age. And so I find that very reassuring. 이제 공은 FDA 외부 자문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자문위는 현지 시각 26일 회의를 열어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할지를 논의합니다. 파우치 소장의 언급이 이 논의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긴급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행정부는 어린이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해놓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secured vaccine supply to vaccinate every child ages 5 through 11. And as soon as the vaccine is authorized by the FDA, we will begin shipping millions of doses nationwide. 하지만 성인 접종률도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오후 2시에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도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오늘 대전, 세종, 충청 지역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반 대전에서 열리는 본경선 7차 합동토론회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토론회 전 윤석열 전 총장은 충청권역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대전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대전에서 전현직 기초광역의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윤열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등과 만나 e스포츠 선수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완주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를 만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을 도울지 말지 후보가 결정된 뒤에 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몇 차례 언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는 것에서 일고의 의심도 없고요. 끝까지 후보로서 뛰실지에 대해서는 저는 또 안 그러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신다면은 지금까지 삼지대론이나 아니면은 뭐 새정치 이런 것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셔야 될 텐데 저도 사실 그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만나 뵈니까 경선 끝난 뒤에 야권을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본인의 느낌이 그런 거고 그거는 11월 5일 날 경과를 해봐야지 뭐 내가 어떻게 결심할 거냐는 걸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과연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확실한 무슨 비전과 확실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 내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난 절대로 안 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한 자릿수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10월 3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30.7%를 기록하면서 한 주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40%로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6.7%로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군이 성폭력 2차 피해를 근절하겠다며 가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고지서를 보낸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조차 버젓이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공군의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고지서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2차 피해를 막겠다며 만든 건데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유포, 비난 여론 형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 내 2차 피해는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공군 법무실 여군 중령이 남성 군무원에게 모유 수유하냐,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고 성희롱을 한 이후 군무원이 사건을 상부에 신고했는데 비밀이 유지돼야 할 참고인 신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고 가해자 두둔도 이뤄졌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인이 2명인데 특히 이 한 명 중에는 비모 군무원의 와이프입니다. 과연 성희롱 발언을 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조금 이상하고요. 국방부 훈령에도 규정돼 있는 신원에 관련된 내용이 누설돼 국감장에서 버젓이 2차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민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그쪽에서 민원 내는 쪽에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더랬습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지만 공연불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 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군이 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고지서 같은 형식적인 대책에 집중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중앙지방공공기관 근무자 중 26.5%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근무자 가운데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6%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을 신고한 여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그젯밤 10시 반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A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여성까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학생과 40대 여성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유력 용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40대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유력 용의자 A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직원과 30대 여직원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건 이튿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자택에서 숨진 A씨와 또 생수병 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의 몸에서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술에 취한 채 일부러 맹견을 풀어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진경찰서는 맹견을 풀어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부산 범천동 골목에서 술에 취해 고의로 자신이 키우는 개를 풀어 주민들을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을 문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 테리어와 유사한 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한 달 전보다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난 11일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전국은 1%, 수도권은 1.2%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12월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전국은 0.4%포인트, 수도권은 0.6%포인트 줄었습니다. 다만 상승 기대감을 뜻하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115로 여전히 기준점 100을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주택 양도세를 강화한 뒤에 오히려 매물만 줄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나이대에서 완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줄 테니 집을 팔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하여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진 겁니다.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 평균 4,500여 건이었는데 대책이 나온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4,300여 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긴 마찬가지입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화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해도 완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오차 범위 안에서 완화 의견을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완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진보층에선 강화 응답이 완화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한미 북핵 추석 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청와대도 이번 주부터 이어질 유럽 순방을 평화 외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G20을 비롯한 다자회의가 이어지고 특히 한미 정상 모두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순방이 한반도 대화 국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한 발 나아간 종전선언 구상을 내놨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이후 미국이 뚜렷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은 만큼 청와대는 이번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오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with Special Representative No to explore different ideas and initiatives, including the ROCs and the war proposal, as we continue to pursue our shared objectives on the peninsula.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종전선언을 비롯한 해법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이 한반도 대화 국면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9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동행해 교황의 방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온 세계 종교계 지도자와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 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교황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교황이 남북, 북미 간 대화에 가교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또 G20을 비롯한 다자회의 기간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 또는 약식회담을 통해 새로운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는 6개월 남짓,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뒤집을 계기가 절실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유럽을 무대로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는 게 비핵화의 첫 단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일부라도 먼저 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편제 등을 제작한 한국 영화계의 거목 이태원 전 태흥영화사 대표가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낙상 사고로 치료를 받아온 이태원 전 대표는 어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향년 83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태원 전 대표는 임권택 감독, 정일성 촬영 감독과 평생 트리오로 활약하며 아재아재 바라아재, 서편제, 취화선, 춘향전 등 역작을 남겼습니다. 네,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대비해서 울산시가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16개의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드론 택시입니다. 2명이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택시는 3km 높이까지 올라가 최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체는 중국에서 제작했지만 미래 교통수단 드론 택시를 개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항공교통 시대에 맞춰 울산시가 실증 사업에 뛰어듭니다. 먼저 운행 중 우려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만듭니다. 190km에 이르는 태화강 일대에 시뮬레이션으로 확보한 정보를 현실에 적용해 비행체의 안전 운항을 실증한다는 겁니다.
가상 공간 속의 태화강 유역과 주변 지형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해 비행 고도와 소음 영향권, 바람길, 관제 구역 등 환경 영향과 안전 요소를 분석할 것입니다. 드론 택시 비행체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대학 연구소와 기업체와 공동으로 디자인 설계와 동력 장치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스마트 도시가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진행하는 상용 서비스 도입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추위가 물러나고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6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는데요. 하지만 큰 일교차는 여전합니다. 오늘도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6.6도, 대전 5.8도, 대구는 7.2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서울 낮 기온은 18도, 광주와 대구는 20도로 예상됩니다. 한 주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겠고요. 수요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만 비가 살짝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